내 삶을 이끌어준 7번째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975년 가을이 되면서 청계천 판자촌 전면 철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방침은 판자촌 모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철 정비창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철거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단돈 15만 원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교회에 주민 대표들을 모아 철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파, 온건파로 나뉘어져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나는 지역 국회의원인 박공공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정치외교학 교수 출신이었기에 이야기가 통할 것 같아 그를 만나 따졌습니다. 힘없는 빈민들이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게 대책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레 판자촌을 없애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박 의원의 솔직한 말을 듣고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문제는 판자촌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입니다. 정부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6.25 전쟁 때처럼 북이 쳐내려오면 판자촌 주민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가를 염려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우리 판자촌 주민들이 어느 편을 들 것인지가 염려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편이지 어느 편이 될지 모른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말에 자신이 있습니까? 정보기관의 분석 보고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경우를 들어 염려하는 겁니다. 사이공이 갑작스레 무너질 때 사이공 시내에 있는 초론 빈민촌 지역에서 베트콩들이 숨겨두고 있던 무기를 들고 베트콩들과 주민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이를 감당 못한 베트남군 전선이 무너지면서 사이공이 삽시간에 공산당 천지가 됐습니다. 사이공의 경우를 생각하여 북의 침공이 있을 때 청계천 12,000세대 빈민촌의 동향을 안보 차원에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분개하여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루하루 끼니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에서는 일반 국민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갑작스레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만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나온 안인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박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청계천 빈민들의 미래가 험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마을 대표들을 교회에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청으로 쳐들어가 시장실을 점령하고 농성하자는 파, 대안을 제시하여 관철시키자는 파, 그리고 성동교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이 불통하게 하자는 파 등으로 나뉘어져 밤새워 논의하여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결론으로 시청에 대안을 제시하여 살 길을 열어나가게 하도록 김진홍 전도사에게 위임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대표급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구상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가장 우세한 안이 농촌에서 살 길을 찾아 지게꾼이라도 되어 살자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니 다시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짓고 살아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농촌으로 집단 귀농하여 농사짓고 세금도 내고 자립하여 살 것이니 입주할 농토를 배정하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귀농하여 농사지을 만큼 넓은 농토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판자촌 주민들은 거의 농촌에서 상경한 사람들입니다. 농사꾼으로 살다 서울에서 지게꾼이라도 하며 살자고 서울로 온 분들인데 시절이 바뀌어 지게꾼 일은 용달차에 뺏기고 하는 수 없이 노점상이라도 하며 살자고 판자촌에서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나마 지하철 부지에 집터까지 뺏기게 되니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촌으로 가서 농사짓고 살자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막상 농촌으로 가려니 돌아갈 농토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던 중에 휴전선 부근에는 농사짓다 묵혀있는 농토가 많으니 정부에 건의하여 휴전선 근방의 땅을 배정해달라고 건의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안에 다수가 찬성하기에 나는 주민대표 몇 분과 함께 건의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과 청와대로 등기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서가 그렇게 큰 풍파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새까만 찝차가 세대나 판자촌으로 들어오더니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김진홍을 찾았습니다. 김진홍을 찾는 그들에게 내가 김진홍이요, 왜 그러세요? 하였더니 무조건 수갑부터 채우고 찝차에 태워 남산 중턱에 있는 이름 모를 건물의 지하실로 데려가더니 책상 위에 우리가 보낸 건의서를 내놓고는 물었습니다. 김진홍, 이런 건의서를 올린 저희가 무엇이야? 하도 겁을 주며 강압적으로 묻기에 아니 당신들 한글을 모르요? 그 안에 이유를 죄다 썼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였더니 상상도 못하였던 질문으로 나를 겁박했습니다. 야 김진홍, 너 빈민들을 데리고 휴전선 부근에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거기서 집단으로 월북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들 참 머리 좋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그냥 농사짓고 살 땅을 찾은 것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요?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디든 농사짓고 살 땅만 찾아주시오. 나는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다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배정받은 땅이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간척지였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남양만은 갯벌을 막아 농지와 호수로 만든 땅입니다. 갯벌을 막아 새로 조성된 농토가 무려 960만 평에 이르는 넓은 곳입니다. 그곳에 1200여 세대가 입주하여 15개 마을을 이루어 살게 하자는 계획인데 청계천 판자촌 철거민들도 그곳으로 입주케 되었습니다. 먼저 50세대를 1차로 선발하여 남양만 현지로 이주했습니다. 주택이 지어지기 전이어서 천막을 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개척자들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임시로 거주할 천막을 치고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처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남양만 간척지가 소금 땅이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입주민들이 예배초에 모여 올해 농사가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일부는 아직 염도가 높아 벼농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고, 일부는 그렇다면 우리 신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 판자촌에서 빈손으로 내려와 벼농사를 못 지으면 가을에 가서 떼거지가 날 것인데 김진홍 전도사가 거지 대장할 것이냐고 발언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갑론을박하다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농사가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도전합시다. 될 줄로 믿고 나갑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서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가봐야 있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승부를 겁시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지을 준비를 하면서 힘을 모았습니다. 갯벌에 정치망 그물을 치고는 하루 2차례 썰물이 나간 후에 그물에 걸린 생선들을 거두어 오고, 채소가 없으니 아카시아 잎을 따오고, 길가에 흔한 질기엉이, 고들빼기 같은 나무를 채취하여 큰 가마솥에 보리쌀 몇 마를 넣고 끓여 꿀꿀이죽처럼 하여 끼니를 해결하며 지났습니다. 모내기 철이 되어 조별로 편을 짜서 일을 분담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간척지 농사가 성공하려면 비가 자주 와서 논바닥에 소금기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해 따라 가뭄이 들어 비가 잘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비가 내릴 기운이 있는지 구름을 살피느라 목이 아프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해에 모를 심으면 죽고 다시 심고 하기를 되풀이하여 모 심기를 4번이나 되풀이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어렵게 모내기를 하고 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기적적으로 큰 비가 내려 그해 농사에 성공하여 넓은 들판에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감격이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주민 중에 한 분이 햅쌀 한 가마니를 교회로 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분인데 쌀 가마니를 메고 왔기에 웬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생종자를 심어서 추수가 다른 집보다 빨리 수확하였습니다. 밥을 해 먹으려니 하늘에 기도하여 이루어진 곡식인데 사람이 먼저 먹어서 되겠나? 하늘에 바치고 나서 먹자는 생각이 들어 처음 수확한 쌀 한 가마니를 예배당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잔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회와 주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감사절 잔치를 큰 판으로 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큰 절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감동이 됩니다. 교회에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올해는 앞당겨 10월 첫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로 떡도 하고 햅쌀밥을 지어 동네 잔치를 벌입시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후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떡을 하고 바다에서 건진 숭어로 매운탕을 끓여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감격에 넘쳐 실컷 먹자,
먹다 죽은 귀신은 혈색도 좋다더라라며 신나게 먹었습니다. 잔치 후 윷놀이판이 벌어지고 장기자랑까지 이어져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활빈교회는 1200세대 15마을에 7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어린이집을 두어 부부가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게 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 500명을 교사 27명이 돌보는 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마을마다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건강관리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어가니 교회가 지역사회 개발의 중심이 되고 주민봉사센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지나니 7교회 모두가 자립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남양만 간척지에서의 생활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농촌의 문제를 알아가게 됐습니다. 벼농사만 지어서는 가계 경제를 제대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이 한정되어 있으니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할 여유가 없고 자녀들 교육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뒷바라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연방 밀린 납부금을 독촉하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청계천 선교회에서처럼 남양만 주민회를 조직하고 간척지에 입주한 1200세대 15마을 대표들을 모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으로 부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결과 양돈단지, 젖소단지, 비육소단지 등을 세워 공동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좋은 종자돼지 92마리와 비육소 562를 도입하여 마을마다 자원 농가들에게 분양하여 축산단지를 이루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엔 잘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고기 파동이 닥쳐와 돼지를 먹이면 먹일수록 빚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에 700원은 돼야 사료비가 나오는데 200원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속값마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니 교회 말을 듣고 축산에 참여한 가정들이 나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가 가정 방문을 위해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아낙네들이 내가 듣도록 말하곤 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생기기도 돼지처럼 생겨서는 돼지 한 덕에 그 말 믿고 돼지 먹이다 집구석 망하게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민망하여 그런 말하는 안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허요. 내가 잘생기지 못한 건 나도 알지만 돼지 닮았다는 건 너무허요. 아낙네들이 화난 얼굴로 답하였습니다. 우리 말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요. 화가 나서 그러지 실제는 목사님 얼굴이 돼지보다는 좁게 낫습니다. 돼지고기 파동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고 주민들은 사료 사올 돈도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면 10마리, 12마리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마을 주민들이 감당치 못하게 되어 돼지 새끼 100여 마리를 손수레에 싣고는 갯벌에다 버리게까지 됐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밀물이 밀려오면
저 어린 돼지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밥맛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밀물이 밀려드니 돼지 새끼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물살을 헤치고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몸에 뻘칠을 한 돼지 새끼들 100여 마리가 꿀꿀대며 마을을 휘젓고 다니니 열받은 안악들이 이 돼지 김진홍 목사께 가져다 주자 하고는 손술에 싣고 교회로 왔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책 읽고 있는데 마을 안악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며 부르기에 예하며 나갔습니다. 나를 본 안악들이 목사님 돼지 좋아하시지요? 이 돼지들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라요 하며 교회 마당에 돼지 새끼들을 쏟아두고 가버렸습니다. 돼지 새끼들이 배가 고프니까 주방으로 들어오고 예배당 안까지 들어와 꿀꿀대며 돌아다니니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께서 나를 나무랐습니다. 김 목사야, 넌 도대체 사람 목사라, 돼지 목사라. 예배당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지 돼지 소리만 요란하니 무슨 목회를 이래 하냐. 어머니, 참 답답합니다. 돼지 먹여서 잘 될 때는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 없더니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나만 원망하니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양돈, 비육소, 젖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양만 주민소득 증대 사업이 줄줄이 실패하자 큰 부채가 남았습니다. 그간에 함께 일하던 주민 대표들이 모여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느라 감정만 상하고 분위기가 험하여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는 못하고 상처만 남을 것 같아 내가 좌중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자고 나선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미친 것도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자기 가정을 지키는데 열중하여 주세요. 내가 모두 해결한 후에 다시 모여 시작합시다. 그렇게 호기를 부리며 끝낸 건 좋았는데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감당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빚을 김진홍 목사가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빚쟁이들이 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빚쟁이가 되고 나면 인격도 인권도 권위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빚쟁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내 빚 언제 갚아줄 거냐, 약속해라, 각서를 써라, 공증하자 등등으로 달려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헤어날 길이 없게 된 나는 교회당 한켠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가면서 집사 둘을 불러 일렀습니다. 집사님들, 내가 이 난국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기도실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야겠소다. 하나님 만나 응답받기 전에는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을 테니 날 찾지 마세요. 나는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게 방석으로 창문을 가리운 채로 벽 앞에 앉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막막합니다. 억울합니다.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간 후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간에 내가 돈 10,000원을 저금했습니까? 땅 한 평을 따로 샀습니까? 10년 세월을 한결같이 일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사정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나는 기도하다 졸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나기를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집사 한 분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께 할 말이 있노라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잠시 만나주시지요. 그러나 이런 처지에 서울에서 왔다는 여자 만날 생각이 나지 않아. 날 찾지 말라 했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했는데도 멀리서 왔는데 잠깐 만나보시지요 하고 권하기에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꼭 할 말이 있다면 밖에서 말하라 하세요. 밖에서 주고받는 소리가 나더니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밖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